사실은 그 지난번에 김진구 교수님 네. 방송 출연하시고 난 뒤에 생활체육인 분들의 질문이 좀 들어왔는데 오케이, 더 해봐요. 아 지금 바로 더 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하나 읽어볼게요. 네. 이메일로 000kk 한메일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출퇴근 시간 이용해서 애청하고 있는 35세 남자입니다. 오케이. 지난 주말 토요일 오전에 축구를 하다가 햄스트링을 다쳤습니다. 야. 오른쪽 다리를 순간적으로 쭉 뻗다가 허벅지 뒤쪽에서 뚝 하는 느낌을 받고 넘어졌습니다. 와. 처음에는 통증이 심했고 통증이 좀 가라앉은 뒤에도 걸을 때는 절룩거리게 되더군요. 당일 오후에 집 근처 정형외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다친 허벅지 뒤쪽을 만져보시면서 통증 부위를 확인하시고 햄스트링 부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 후 처방전을 가지고 이틀치 약을 지어서 복용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 햄스트링 부상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봤는데 그냥 온찜질 정도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친 지 3일째 되는데 약간 절긴 하지만 통증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햄스트링 부상은 잘못 치료하면 고질적으로 재발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연 재밌게 읽는데. 네. 햄스트링. 야, 우리 이 건국대 교수님이니까 건국 햄스트링이야 이게 뭐야? 아, 예. 모구천 햄스트링 뭐야? 예. 정말 이런 아재 개그는 어떡하죠? 예, 당황스럽습니다. 일단 햄스트링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햄스트링은 이제 무릎을 구부리는 허벅지의 뒤쪽 근육을 햄스트링이라고 해요. 아하. 그리고 이제 주로 안쪽에 있거든요. 허벅지 그 뒤에. 허벅지 뒤에 안쪽에. 그래서 사실은 아주 흔치는 않은데 네. 제 35세 남자분한테 왔다는 게 이렇게 아주 흔한 건 아니고 이제 성장기 유청소년들한테는 굉장히 많죠. 이제 뼈는 자라고 근육은 늘어나질 않기 때문에 뻣뻣해지거든요. 그런 자세로 갑자기 방향을 바꾸거나 힘을 쓸 때 이제 확 이제 뒤쪽이 잡아당기면서 늘어나는 게 이제 햄스트링 부상이고 네. 운동선수들한테 약간 찢어진 건 아니고요. 찢어졌다고 봐야죠. 부분 파열인데 이제 네. 잘려진 게 아니라 이렇게 드드득하고 늘어나는 찢긴 거죠. 거구나.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근육이 힘줄로 이행되는 부위, 그러니까 거기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네. 관절에서부터 한 10cm에서 15cm 위쪽에 이제 눌러서 아프면은 햄스트링 부상인데 이제 이게 그냥 쉽게 좀 쉬고 그 안정하면 좀 잘 낫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힘을 쓰면 붙는 거죠. 예, 자연스럽게 붙는 거죠. 예, 똑같은 힘을 쓰면 똑같이 아파져요. 그래서 고질적인 병으로 이제 잘 간다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러네. 그래서 옛날에 아주 우리나라 국민 스타였던 박찬호 선수, 네. 또 최근에 아주 아주 강타자였던 이범호 선수가 이제 햄스트링으로 각각 이제 한 6개월 이상 이제 경기를 못 뛰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전문 운동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고질병으로 이어지는데 네. 다행스러운 건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파워가 네. 일상생활에서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온찜질하고 네. 적절한 스트레칭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칭을 해요? 찢었는데. 이제 한 초기 급성기 때 2, 3주를 지나고 나면은 이게 염증 조직으로 오그라붙으면서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뻣뻣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적절히 이제 네. 기분 좋게 약간씩 뜯어내면서 유연성을 기르는 게 스트레칭이기 때문에 좀 적절한 스트레칭을 하면서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데 네. 근력 운동은 이렇게 스쿼트와 같이 앞 근육하고 뒷 근육이 밸런스를 맞추면서 구부렸다 폈다 하는 게 좋아요. 네, 네. 이제 레그 컬이라고 하는 동작, 엎드려서 그냥 힘을 팍 써가지고 햄스트링만 강화시키는 건데 네. 그런 동작은 다시 이제 부상 재발로 이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스쿼팅 같은 자세를 잘 하고 이제 스트레칭하고 좀 너무 무리한 동작을 네. 좀 삼가하면서 서서히 회복되는 것들을 관찰하면 크게 오랫동안 고질병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단 이제 선수들의 경우에는 아주 각별한 전문 재활 치료가 3개월 이상 필요하다는 그런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선수들에게 알려진 거를 일반인들이 너무 그 얘기를 듣고 네. 두려워하거나 아주 좀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분은 언제부터 다시 축구를 하실 수 있나요? 아마 지금 질문이 옛날에 들어왔기 때문에 축구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2번 더 찢었어. 근데 네. 축구 중계 보면서 굉장히 궁금했던 거 있는데 그 선수들이 막 부상당해서 넘어지고 쩔뚝거리고 이런 장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느 순간 딱 되면은 해설자가 막 보면서 햄스트링 올라왔어요, 햄스트링 막 이러면서 진단을 내리더라고요. 근데 넘어지고 쩔뚝거리는 모습을 보면은 그게 햄스트링이다 아니다 알 수 있어요, 해설자가? 아니요. 아니에요. 가끔 이제 경험 선수들 중에 이제
그 해설자 중에 선수 출신들은 자기가 워낙 부상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아주 네. 쪽집게처럼 마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반대로 경기를 저도 이제 중계를 보다 보면 아니 저런 얘기를 현장에서 왜 하시지? 이제 이런 것도 가끔 있기 때문에 뭐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적인 진단에 따라 얼마든지 뭐 바뀔 수가 있죠. 네. 그 이분이 이제 온찜질해서 이제 약간 네. 힐링을 촉구하는 걸 했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언제는 얼음찜질해야 되고 언제는 따뜻하게 해야 되는지를 모를 때가 많아. 이렇게 부상 당한 그 순간에는 얼음찜질을 해야 돼요. 얼음찜질이 좋습니다. 이제 급성기에 피가 나고 부을 때는 얼음찜질이 좋고 크게 이제 만성기가 돼서 붓지도 않고 그냥 만성적으로 약간 오그라붙는 느낌이 있으면서 아프다. 그렇게 온 혈액순환을 좀 좋게 하는 온찜질이 좋은데 그러면 이 온찜질, 그러니까 얼음찜질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상 후 몇 시간 이내는 얼음찜질. 보통은 이틀 정도까지는 얼음찜질이 좋다고 하는데 사실은 사람이 제가 생각하고 조금 웃긴 게요. 사람은 항온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피부 밑으로 관절까지 그 따뜻하든 뭐 그 얼음 그러니까 춥든 간에 온찜질이나 냉찜질의 온도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의 피부는 훌륭한 단열재거든요. 그래서 온찜질이나 냉찜질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예민한 논쟁을 벌이는 걸 보면 조금 우습죠. 사실은 그런 열이 본인의 주관적인 기분에 비해서 실제로 관절 부상 부위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단 이제 그러니까 타박상 같은 그러니까 피하의 부상이라면은 뭐 당연히 그런 원칙을 따라야 되겠죠. 네. 그 다음 질문도 읽을까요? 해피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되는 건가요? 자, 뭐 그냥 네, 아무튼 해피님이 보내주신 건데 해피답단가 봅니다. 답답하네. 네. 시즌 1부터 3까지 꾸준히 잘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저는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마라톤에 푹 빠진 생활체육인입니다. 물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일주일에 약 3일 정도는 밤마다 미친 듯이 온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운동을 하고 있고요. 약 1년 정도 됐습니다. 얼마 전 오른쪽 뒤꿈치가 아파서 동네 정형외과를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오른발과 왼발이 짝짝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그렇다고 하셨고요. 그러면서 발바닥 완충제 쿠션을 처방해 주셨고 근점화염이라고 하시더군요. 이 상태로 운동은 계속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그 근점화염이라는 게 완치가 안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것도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마라톤이 정말 좋은 운동이라 생각이 돼서 계속하고 싶거든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람도 진짜 많아. 네, 근데 일단은 좀 족저근막염입니다. 근점화염이 아니라. 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오래 가지만 낫습니다. 예, 일단은 만성이지만 낫는다는 확신이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원인으로 좀 보자면 뭐 그렇게 막 많이 뛰는 게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네. 나이가 좀 일정 정도 들어서 뻣뻣해지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발에는 정상적으로 아치가 있죠. 그게 없으면 평발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족저, 발바닥에는 굉장히 근막이 타이트하게 이제 받쳐주고 있는데 그게 뼈에 붙는 부위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반복적으로 이제 뛰어다니게 될 때 부딪히는 부위라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굉장히 뭐 비싼 치료, 초음파, 뭐 여러 가지 주사 이런 게 있지만 가장 교과서적으로 원칙적인 치료는 스트레칭입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다 펴고 발목을 핀 상태로 발바닥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제쳐지는 발바닥 스트레칭을 제대로 꾸준히 매일 하면 석 달 안에 좋아지십니다. 거기에 조금 효율적으로 기분 좋게 하는 거, 그러니까 둥그런 병을 이렇게 발바닥으로 계속 밀면서 돌리면 조금 처음엔 아파도 기분 좋거든요. 이제 그런 게 효율적으로 이제 발의 아치에 맞춰서 병이 이렇게 둥글게 스트레칭을 시켜주기 때문에 부드럽게 그런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가급적이면 자기 체중을 좀 실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책에는 한 20kg 정도 백팩을 맨 상태로 좀 밀어봐라. 뭐 이제 이런 것도 권하고 있고. 그 유리병을 이렇게 할 때요? 빈 병을 이렇게 병을 미는 것보다 이 발바닥으로 쓱쓱 앞뒤로. 사실은 저도 그럴 나이가 돼서 그런지 수술을 저희가 뭐 바쁠 때는 뭐 10건에서 하루에 뭐 서너 건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서 있는 직업입니다. 사무직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오랫동안 그렇게 수술을 겨울에 특히 노동직인데. 예, 맞습니다. 바쁘게 하다 보니까 족저근막염이 저한테 왔어요. 근데 명색이 스포츠와 의사인데 제가 주사를 맞거나 뭐 이렇게 할 거냐 하다가 이제 결심을 하고 얼마 만에 낫는지
스트레칭을 좀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봤더니 정확하게 3개월 2주 만에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이 네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요. 병의 그 크기는 어느 정도? 그냥 보통은 이제 소주병? 예, 소주병이나 뭐 소주를 싫어하시는 분은 사이다병. 이러면 뭐 그러면 이렇게. 일단 이걸 해볼까 하고 소주를 사서 드실 것 같아서. 마시고 나서 마시고 버리지 나서요? 말고. 네, 예, 예. 그러면 그거를 발바닥 유리병을 놓고 이렇게 굴리려면 서서 처음처럼이나 해야 이런 되나요? 네. 시다리? 그 서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앉아서? 예, 서서 해야 무릎을 되나요? 피고 네. 이제 완전히 이제 발바닥으로 이제 자기 체중을 무릎을 정확하게 밀어가지고 펴고. 예. 펴고. 발 뒤꿈치에 있는 힘줄이 짝다리로 아킬레스 쓰는 거죠. 힘줄이죠. 짝다리로 쓰는 예, 거죠. 예. 네? 짝다리 아. 쓰고. 아킬레스 힘줄을 힘껏 밀어가지고 발바닥이 쭉 펴지게 이제 그렇게 하는 거라서 네. 그 동작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혹시 이것도 인터넷에 검색하면 예, 찾을 수 충분히 있나요? 뭐 많이 나와 있겠죠. 뭐라고 아주 유명한 검색하면 되나요? 족저근막염의 스트레칭 운동 뭐 이런 게 아. 찾아보시면 빈병 될 겁니다. 밀기? 빈병민. 아, 글쎄요. 뭐 처음처럼 밀기 뭐 이런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이제 뭐 제 체형이 뭐 마라톤을 할 수는 없는데 하도 이제 달리기 동호회들이 많아서 네. 이제 한 10km 정도 뜁니다. 같이 분위기도 좀 보고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마라톤 대회를 이제 가서 뛰면은 제가 굉장히 놀란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아마추어신데 네. 그 아마추어신데 신발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 아, 이거 신발 중요해. 예, 황영조 신발을 신고 계시거든요. 이봉조 신발. 그럼 안 돼. 네. 그게 뭐냐면은 네. 마라톤 선수들은 이미 오랫동안 달리기에 단련이 돼서 발바닥이 굉장히 딱딱합니다. 칼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뭐 아베베 같은 선수는 맨발로 뛰어서 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완전히 이제 몸이 단련된 상태에서는 지면의 저항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아주 딱딱한 이제 그 압축 폴리우레탄 같은 걸 써서 신발의 무게가 느끼지 않을 정도로 얇은 걸 신게 됩니다. 근데 그게 단련되지 않은 일반인들이 선수형이 좋은 줄 알고 신게 되면 모든 충격을 발바닥에서도 무릎으로 받게 되는 거죠. 엄청난 착각이구나. 예. 그래서 왜 좀 즐겁게 즐기면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에 저렇게 자학행위를 하는가? 그러니까. 저거는 잘못됐다. 이제 그리고 이제 몰라서 그런 거죠. 또 하나는 그렇죠. 서브3 동호회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3시간 이내에 예, 3시간 이내에 들어온다. 이건 상식적이지 않은데 아. 이게 마라톤이라는 운동은 네. 처음 뛴 사람이 뛰고 나서 죽은 걸 기리기 위해서 만든 운동인 거 아시죠? 아, 네, 그렇죠. 아, 그러네요. 아하, 예. 맞네요. 처음 뛴 분은 죽었어요. 아, 맞아. 예. 까맣게 입고 있었어요. 그거. 아, 네. 그래서 예, 얼마나 페르시아, 힘들었으면 죽었겠어. 페르시아 이란에는 마라톤이 없죠. 예, 패전했으니까. 그래서 처음 뛴 사람이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도전하는 운동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네. 그 운동을 하면서 기초 체력 훈련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안전장구가 없이 그냥 뛴다. 그러면 돌아가지는 않더라도 뛰고 왜 아프냐고 묻는 게 나는 비상식적인 것 같아. 아픈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 이게 왠지 이제 선수들이 신는 신발은 뭐 왠지 좋은 거고 맞아요. 네네.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네네. 착각하는 맞아요. 거지. 그거는 이거는- 오직 기록을 위해서 최적화된 어떤 그 기록용 신발이지 안전한 신발이 아닌 겁니다. 발이 이렇게 훈련에 최적화된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는 충분한 네. 쿠션이 좀 있어야겠고. 네네. 아, 그러네요. 그리고 마라톤 동호회는 뛰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웨이트 트레이닝과 스트레칭에 보내야 되는데 하루 아까 그 보내주신 분들처럼 네네. 일주일에 3번에서 5번을 뛰세요. 하루에 뭐 10km, 20km를 그냥 뛰시는데 나머지 웨이트 트레이닝 시간이 없어서 안 하세요. 그런데 충격을 흡수하고 자기가 이제 그런 극한 상황이 됐을 때 자기 몸을 보호해 주는 거는 유연성과 근력인데 네. 유연성과 근력이 없이 계속 유산소 운동만 하면은 네. 다 모든 게 빠지죠. 그래서 어. 오히려 충격을 흡수하기가 어려운 상태의 몸 상태가 돼버리고 굉장히 뻣뻣한 몸 상태가 되는 오히려 경우가 더 많습니다. 허약해진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이 국민성이랑 관련돼 있어. 뭔가를 하면 상당히 댓글 달려요. 업데이트된 거를 굉장히 추구해. 집단적으로. 예, 예, 예. 그래서 막 북한산 가봐 전부 다 영하 40도에 뭐 보호되는 방한복 입고 다닌다니까. 영하 40 에베레스트 등산복 입고 다니고 막 이래. 네, 맞습니다. 예. 이것도 마라톤 좀 뛰는 사람들은 막 네. 얇은 거 신고 다니는구나. 그래서 그런지 마라톤 부상이 제법 있어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마라톤 인구가 많이 줄었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비슷한 일은 1990년대 미국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90년대를 피크로 해서 미국의 마라톤 인구는 한 3분의 1로 줄었다고 하고요. 저희는 통계가 없어서 잘 모르지만 저희 외래를 볼 때 어떤 체감은 한 반 이상 줄지 않았습니다. 한때 확 유행하다가 네. 조금 많이 줄긴 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네. 그 초창기에 제대로 자기 몸에 대한 검진 없이 마라톤 뛰다가 이제 심근 경색 와가지고 사고 난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뉴스에 한두 번씩 뭐 마라톤 대회에서 사망 이런 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좀 겁나서 안 하는 것도 있는데 충분히 검진하면 되는 건데. 네. 근데 이 신발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 에어 쿠션 있잖아요. 이제 네네. 그거 나오고 나서 발목 네. 부상이 오히려 늘었다는 거예요. 아,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왜요? 이게 이제 너무 이제 뭐랄까 이 받는 땅의 지면에 닿을 때 너무 퉁퉁 튄다는 거지. 에어 쿠션이 좀 약간의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건데 네. 축성 그러니까 스트레이트하게 들어가는 압력을 줄여줄 수는 있지만 높이가 높아지기 때문에 안으로 이렇게 접질러질 가능성이 있고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 발이 지면에 정확하게 정가운데로 받지 않았을 때는 그러니까 중심이 훨씬 더 그러니까 무너지기 쉽거든요. 발목이 쉽게 말 발목이 돌아가거나 뭐 이럴 수 또 하나는 신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네. 에어셀의 기능은 1년 이상 가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발을 달큰할 때 교체를 하죠. 그래서 그렇죠. 에어셀에 대한 그 과신들이 좀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안전하게 할 때 그런 정해진 지침을 잘 숙지하셔서. 네. 그래서 이게 그 각 종목의 특성에 맞는 적합한 신발을 좀 신는 게 중요하죠. 부상을 막으려면. 신발뿐만 아니라 신발도 하나의 보호장구로 생각하시면 그런 그러니까 목표 자체를 건강하고 즐겁게 건강을 위해서 즐기는 운동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어떤 기록을 위한 경기보단. 네. 그리고 그 뛰는 자세도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이게 발에 이렇게 뒤꿈치부터 먼저 닿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면에? 네, 맞습니다. 그는 네. 구르듯이 닿아야 되는 거죠. 발 뒤꿈치부터 그다음에 아치, 그다음에 발. 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왜 하냐면요. 제가 그 황영조 선수한테 뛰는 걸 한번 배웠어. 아, 진짜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뛰면 40km 뛸 수가 없어요. 네, 예, 맞습니다. 발이 다 망가진다는 거야. 왜냐면 거의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셔서. 아니 그래서 그거를 자꾸 훈련시키는데 보면 헬스클럽 같은 데 보면은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게 굴르지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다칠 것 같더라고. 네, 맞습니다. 예, 유연성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 40대 중반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힘줄의 염증이 굉장히 많이 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운동 중에 상당한 시간을 스트레칭, 유연성에 많이 할애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특히 여자분들은 요가나 뭐 스트레칭을 많이 하지만 남성분들은 스트레칭보다는 여전히 젊을 때를 생각해서 파워나 기량을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그 부상들이 많이 이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이왕 질문한 김에 좀 더 하죠 뭐. 네네. 겨울철 또. 네. 자, 어바웃 문 골뱅이 이메일 쓰시는 분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41살 직장인입니다. 저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14개월 동안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했습니다. 동호회 활동 하신 지 지금 1년 넘었네요. 네. 몇 살이요? 레슨 몇 살? 41살. 레슨도 빠짐없이 받았고 지역구 아마추어 대회에도 출전할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배드민턴을 하던 중 오른손잡이라서 오른쪽 어깨 통증이 있어서 3달에 한 번꼴로 회사 근처 통증의학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는 초음파로 어깨 상태를 보고 힘줄이 부었다고 해서 힘줄 부위에 주사를 놓아서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복적으로 2-3달에 한 번씩 5-6번 받았습니다. 어깨를 들지 못하거나 움직이지 못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류현진 선수에 대해서 묘사해 주셨듯이 특정한 포지션에서 찌릿하는 통증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힘이 들어가질 않고요. 정형외과도 가보고 신경외과도 가보고 다들 그냥 물리치료, 수술을 각오하면 MRI 찍자 이 정도만 말하고 끝이었습니다. 한국 의료의 그 배드민턴을 그만둔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통증은 동일합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지만 특정 포지션에서 아프고 힘이 빠지는 현상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드민턴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좀 사연만 듣고 진단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유현진 선수의 경우와는 좀 달라 보입니다. 유현진 선수는 아주 과도한 강력한 피칭에 의해서 그 상완 이두근 알통을 만드는 근육이
어깨 관절에서부터 찢겨나가는 그런 그러니까 상당히 중대 스포츠 손상이고요. 네. 지금 이제 배드민턴과 같은 경우는 40대의 경우에 충돌 증후군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네. 이제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팔을 밖으로 들어올리는 회전근개가 부어서 좁은 공간에서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동작에 이제 걸리는데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뒷주머니에 이제 지갑을 이제 꺼내는 자세라든지 여자분들은 혼자서 브레이저를 찰 때 그 자세, 그러니까 뒤로 이렇게 제낄 때의 동작이 충돌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충돌 증후군이 있는데 보통 요새는 꽤 40대에서부터 그게 부어서 걸린다 해서 40견이란 말을 좀 써요. 오, 재밌네요. 예, 근데 이제 조금 그런 재밌게 표현을 쓰는 건데 이제 우리가 옛날에 50견이란 말을 쓰다가 최근에 안 쓰잖아요. 그게 이제 1년의 회전근개의 병이었다. 40대에서부터 충돌이 일어나면 한 그런 상태로 한 50이 되면은 이제 이게 어깨가 관절막이 다 굳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뻣뻣해지는 50견이 좀 오다가 그게 풀려요. 그러면서 50대에서 저절로 한 1, 2년 고생하다 풀리고 그리고 막 살다 보면은 이제 갑자기 팔이 안 들어 올려지죠. 드디어 이제 회전근개가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까지 이어지는 꽤 만성병으로 이어져서 그냥 어깨 관절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40견, 50견, 60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초창기 충돌 증후군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게 다 일일이 MRI를 하고 수술로 치료하는 건 아니고요. 적절하게 스트레칭을 잘 하고 그렇게 원인이 되는 어떤 동작은 사실 좀 피해 주셔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드민턴이 좀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적절히 약도 잘 써야 되겠고 스트레칭 잘 해야 되겠고 특히 뒤쪽이 그 관절막이 잘 굳기 때문에 앞쪽으로 팔을 이렇게 쭉 펴서 이렇게 반대팔로 이렇게 잡아 당겨서 뒤쪽 관절막을 제껴주는 그런 이제 스트레칭 운동을 잘 하시고 예. 아프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깨 주변의 근육 강화 운동을 하는 그런 일반적인 어떤 운동이 꽤 도움이 되고 그 심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만 해주면 몸은 서서히 이제 자기 원상의 어떤 기능을 회복해 갑니다. 너무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특히 이게 이제 어깨가 굉장히 이 회전 각도가 제일 크잖아요. 우리 몸의 관절 중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거의 서브 동작 이렇게 어깨가 휙 돌려가는 치는 그게 굉장히 많대요. 스매싱이나 이런 스매싱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을 할수록 충분히 스트레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스매싱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막 그렇죠. 사실은 이제 운동 강도를 이렇게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일반인들이 좀 가볍게 하는 운동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배드민턴이에요. 그다음 탁구고 그런데 이게 등산을 이렇게 낮은 데 올라가서 배드민턴을 치고 산에서 내려오시는 게 이제 노인들의 굉장히 좋은데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의사들이 보기에 그런 노인들이 하기에 가장 위험한 운동이거든요. 회전근개 아까 말한 충돌 증후군을 빈번하게 일으키는 운동 동작하고 그다음에 계속 어디로 그 공이 이게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몸이 급격하게 이제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문제로 무릎에 이제 인대나 반월상 연골이 찢어지는 자세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서 계속 그런 동작만 일어나는 그 운동이 안전할 리는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호회 정도 되면 굉장히 깊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자세가 낮아지면서 굉장히 강력한 회전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걸로 탁구나 배드민턴은 안전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이런 거는 충분히 자기가 인식을 하고 예방할 수 있는 걸 다 해놓고서 점점 경력을 쌓아가야지 자꾸 승부에 집착하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서 관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기량이 높아질수록 안전한 운동이 아니라는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개 스포츠 선생의 일어나는 결정적인 거는 그 순간적인 무리한 동작. 내가 저 공을 포기하면 되는데 저 공을 살리려고 거의 막 슬라이딩하거나 막 날아가거나 막 하다가 이렇게 오는 그 순간에 부상이 오는 거야. 조금만 참으면 돼. 여유롭게 승부에 집착하지 말고. 그러면 또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아까 그 신발 얘기에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데 네. 양말은 어떻어요? 중간에 내가 만약에 이제 여름철에 만약 네. 테니스를 친다든지 네. 할 때 중간에 이제 아니 양말이 다 땀에 젖잖아요. 그러면 예, 양말은 사실은 그 신발만큼 연구가 잘 돼 있지는 않았지만은 네. 양말이 이렇게 조이게 되면은 네. 혈액순환에 좀 방해가 되겠죠. 아하. 그래서 이제 땀을 잘 흡수하고 그 양말은 조금 여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꽉 조이지 않고 꽉 조이는 양말에 이제 아까 땀이 흡수가 땀이 이제 배기 시작하면은 네. 굉장히 이제 발을 조이면서 혈액순환에 방해를 주기 때문에 좀 약간은 좀 여유 있는 느슨한 양말을 신어라. 사실은 뭐 더 이상 연구가 뭐 자세하진 않고 운동력에도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요새 그 US 오픈 테니스 대회 하는데 보니까 선수들은 중간중간에 양말을 갈아 신더라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윗옷도 갈아 입어. 예, 땀이 막 젖으니까. 마찰 저항 강도가 워낙 예민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예, 지면에서의 마찰이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항상 이제 선수처럼 생활하기 때문에 양말을 몇 개씩 준비해야지. 네, 이분도 이메일 질문 주셨는데 이분이 남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꼬꼬백님인데 남편이 현재 만 37세, 키는 183cm에 65kg. 되게 마르신 거 아닌가요? 마른 거지. 그죠? 굉장히 많으세요. 체형이 나랑 비슷하네. 어디가요? 네. 우선 7년 전쯤에 신부전 사구체염 진단을 받았고 중간에 몇 년 쉬었지만 1년 전쯤 다시 검사를 했더니 단백뇨는 없어서 꾸준히 고혈압약만 복용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덕분에 지금은 혈압치도 정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편이 말라서 살도 좀 찌우고 근육도 좀 키웠으면 하는데 단백질 섭취도 고민되고 또 몇 년 전에는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연골이 거의 다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부부가 같이 댄스 스포츠를 배우는데 같이 운동하는 건 좋지만 바운스가 많은 댄스일 때는 무릎이 걱정되고 그래서 수영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봄부터는 수영을 할 예정입니다. 질문은 무릎 연골은 재생도 안 된다고 하던데 나중엔 어쩔 수 없이 인공 연골 같은 걸 넣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는 무릎이 아프지 않은데 왜 안 아픈 건지도 궁금하네요. 나중에 갑자기 큰 고통이 오는 건 아닌가 걱정됩니다. 글쎄요, 뭐 너무 병원에서 네. 무서운 말을 들으셨어요. 아마 네. 사실이 아닐 겁니다. 연골이 거의 닳아서 없어졌다는 말을 네. 한다는 거는 좀 아주 굉장히 심한 관절염인데 네, 네. 그 다음에 댄스 스포츠 하시거든요. 네. 그럴 리는 없겠죠. 그래서 일단 안심하시고 이제 표현 중에서 조금 이렇게 약간 과도한 표현이 잘못 전달되지 않았나 싶고요. 연골이 그 재생되는 게 최근에 줄기세포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지만 네. 전반적으로 관절염이 온 거를 재생시킬 방법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소적으로 깨져가지고 네. 아주 이제 다 정상인데 한 군데 뭐 손톱만큼의 연골이 깨져 나갔다. 네. 예를 들어 박지성 선수가 그런 경우겠죠. 스포츠 손상이 있어서 네. 정상 연골이지만 한 군데가 깨졌고 네. 옛날에 반어상 연골을 조금 절제해서 후유증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국소적으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재생시킬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오는 관절염을 그러니까 줄기세포 요법으로 바꿔줄 수는 없거든요. 그건 회춘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현재 환자분 같은 경우는 트위스트 같은 동작이 반복되는 댄스는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수영은 좋으나 근력 강화 효과는 없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네. 평형 발차기는 별로 좋지 않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근육을 강화시키면서 스트레칭하는 방법이 가장 권하고 싶고요. 네. 블루스만 쳐야겠는데. 예, 댄스 스포츠 중에서라면은 정상적인 어떤 진행과 터닝이 그러니까 부드러운 터닝이 되는 동작은 좋지만 네. 트위스트처럼 좁은 공간에서 무릎을 비트는 게 계속 반복되는 네네네. 그런 거는 좋지 않고요. 점프 착지가 많은 그 동작은 아무래도 무릎에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떠세요? 근데 그 정형외과 하는 친구들 보면은 그 왜 좀 관절이 많이 다른 네. 경우에 요새 하이알린산인가? 네네. 그거 효과 좀 있다고 그러던데? 네, 뭐 하이알유론산은 아주 정식 치료에 잘 연착륙되나 1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치료 방법이고 그 치료 효과는 사실은 뭐 미안한 얘기지만 마일드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호전될 수 있다. 무릎 관절 내로 주사를 해주는 거죠, 그죠? 예, 하이알유론산이라고 영양제 비슷하게. 예, 끈적끈적한 연골 성분을 넣어주는 거고 한 3개월 정도까지는 뭐 이제 보호 효과가 있다는 게 어느 정도는 입증된 그런 치료라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저렇게 이제 뭐 약간 연골이 좀 상대적으로 조금 좀 부실해졌겠죠. 그러니까 뭐 병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겠지. 네네. 아예 없어진 정도는 아니고. 네네네. 저런 상황인 사람들이 계속
그 나이가 들면은 나중에 퇴행성 관절염이 올 확률이 높은 거죠. 높기도 하지만 사실 또 왜냐하면은 이게 퇴행성 관절염 체중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은데 아하. 이분은 그러니까 체중하고 그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저체중에 속하세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근육량이 부족한 게 걱정될 정도인데 웨이트를 잘 드시고 근육을 잘 키워서 그러니까 힘을 좀 보강한다면 아주 나쁜 심각한 상태로 갈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에요. 예. 이분은 그냥 근력 좋은 운동하는 종목을 잘 선택해서 건강을 위해서 잘 그러니까 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헬스클럽을 가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네, 맞습니다. 하네요. 네. 자, 끝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질문인데요. 목동 서기 엄마님이 카톡으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우리 아들이 올해 초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야구를 좋아합니다. 운동을 좋아하니 앞으로 키도 컸으면 좋겠는데 부상도 걱정되고 어쩐지 뼈가 튼튼하면 부상을 덜 입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나이사 크루님들 혹시 뼈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어쩐지 그럴듯합니다. 네, 궁금해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설들이 있죠.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애들한테 관심이 많기 네. 때문에 뭐 트램폴라인 같은 게 네, 맞아요. 이렇게 계속 방방 뛰게 펄쩍펄쩍 하는. 뛰는 게 네. 좋다. 많이 우유를 많이 먹이는 게 좋다. 네.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실제로 뭐 잘 고안된 연구일수록 뼈를 튼튼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가 정상입니다. 근데 하여튼 그 중력적 자극을 주는 거는 네, 그래서 이제 골밀도를 올리는데 효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좀 입증된 세 가지를 든자면 네. 규칙적인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관절을 중심으로 위아래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근육을 수축할 때 뼈와 관절로 가는 혈액순환량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렇죠. 네. 예. 그 다음에는 반복되는 점프 착지의 자극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네. 애들의 성장은 연골이 생겼다 그 연골이 단단해지면서 뼈로 바뀌는 그런 성장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자극. 요새 우리나라 애들이 너무 이제 공부를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실외에서 뛰는 운동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골고루 이제 섭취되는 영양소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편식을 좀 줄이고 네. 그러니까 골고루 좀 음식을 잘 먹는다면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그러니까 수용성 그 칼슘으로서는 뭐 우유 같은 게 아주 대표적인 경우죠. 네네. 유제품이나 우유 같은 게 성장기 과정에 애들이 이제 좀 하루에 이제 좀 적절히 먹고 잘 운동을 한다면 네. 뼈를 튼튼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 이거 규칙적인 어떤 그 이 중력이 가해지는 운동, 그러니까 뭐 달리기도 그렇고 농구도 네. 그렇고 배구도 네. 그렇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스키 성장에는 영향을 미치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나오는 연구에 보면은 그런 초등학교 어린애들을 뛰어놀게 하고 수학 시험을 본 거하고 안 뛰어놀게 하고 수학 시험 본 거 봤을 때 뛰어놀고 낸 애들이 수학 시험을 더 잘 보더라는 거지. 왜냐하면 이게 그 운동 자체가 상대적으로 집중력을 올려주는 네, 거야.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애들을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운동을 시켜야 돼. 이거 비정상 연구실에서 한번 다뤄도 좋을 것 같은데. 그 내가 어렸을 때부터 운동만 해가지고 공부 잘한 거야. 내가 체육특기생으로 국내 최초 체육특기생 의대생이야. 최근에 뭐 아주 재밌는 연구 중에 하나가 대퇴사두근 허벅지 근육의 네. 강화가 그 두뇌에 그 미치는 영향. 재밌다. 예, 굉장히 적절한 어디예요? 운동량 이제 앞근육이죠. 네. 앞근육, 제일 앞근육 제일 큰 거. 강화되는 운동이 실제로 좀 그러니까 두뇌 회전을 좋게 만들 수 있다. 이제 이런 그 스쿼트 같은 거 하면 그러니까 스쿼트 같은 걸 하면은 뭐 두뇌 회전이 좋아지는 거네. 우리 스쿼트 자세로 방송을 합시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키 성장 트렌드를 보면은 2000년 10년 정도까지는 계속 올라갔어 키가. 근데 2010년 좀 이후부터는 정체되기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영양이 좋아져서 키가 올라가는 걸까 다 반영이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키가 안 자라는 이유가 뭐냐면 애들이 안 움직이는 거야. 네, 우리나라의 교육 여건하고 너무 관련이 많습니다. 그럼 또 애들이 학원만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키가 안 늘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슬프다. 우리나라 20세의 평균 키가 173이면 몇 10년째인가 7, 8년째. 그래요? 남자. 안 올라요, 남자가? 안 오르고 있다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야. 좀 있을 줄 거야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운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 이제 잘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뭐 겨울철 부상을
예방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일반 생활체육인들이 이제 부상을 예방하는 것도 다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고 근육 운동을 좀 많이 하고 네, 맞습니다. 이게 선행돼야 오케이. 부상 없이 운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축구 같은 과격한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정리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리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정리할 때는 아까 처음에 워밍업 할 때는 동적인 스트레칭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네. 정리할 때는 정적인 스트레칭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꼭 좀 강조하고 싶은 게 겨울철에 실내 운동을 하게 되면 네. 이제 운동이 끝났을 때 땀이 나죠. 네. 추운 바깥 환경에서 땀이 나는데 기화열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1g당 540칼로리. 체온이 확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저체온증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워밍업을 운동을 끝낸 다음에 네. 한 20분 정도를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그 밖에 있으면은 확 체온이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위험하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운동을 정리할 때 네. 쿨다운이라고 그러죠. 네. 체온이 떨어지는 거를 굉장히 주의하고 특히 겨울철엔 네. 그래서 가볍게 그러니까 러닝하고 조금 그러니까 그 장소를 옮겨서 따뜻한 실내에 와서 정적인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그 등산객이건 뭐건 이렇게 운동하고 나서 사우나 가잖아요. 네네. 그건 어떻습니까? 뭐 나쁜 건 아니죠. 사우나로 가서 좀 충분한 휴식과 이제 그 근육이 긴장된 거를 풀어주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이제 반드시 그냥 사우나를 하지 마시고 정적인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사우나를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꿀팁인데요, 이거. 아니, 고재미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 사우나 가는 재미로요? 네. 아니면 끝나고 나서 막걸리 한잔 하려고. 그렇죠. 조기 축구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 오늘 우리 6개월마다 고정 출연이신가? 이러면 또 크루가 한 명 늘고 막.